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영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예결원에 지금까지 쭉 근무했고요. 마침 5월달에 이제 관두게 됐고 이제 전 직장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예결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마침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하고 전자임장근유제도를 시스템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관여를 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한 2차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할 분도 많고 토론하실 분도 많기 때문에 제 시간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를 좀 단축해서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너무 거의 끝나게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난 10년 남짓 동안에 전자투표제도하고 전자임장근유제도를 바탕으로 한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수많은 법제 개정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법제도였던 그 변혁이 있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달에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해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오타가 있네요. 2010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자투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다음 해 예결원에서 전자투표제도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2014년도 5월달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게 컸죠. 수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가장 큰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된 가장 크게 있다면 섀도우 보팅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다시피 가장 논란적인 폐지였죠.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2015년부터 폐지하는 걸로 부칙에 집어넣었으나 문제는 2014년 12월 달에 즉 섀도우 보팅 폐지를 조금 앞두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죠. 이거 폐지하면 도저히 주총이 성사가 안 된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30년 동안 섀도우 보팅으로 주총을 다 성사시켜 왔으니까 시장 전체가 난리가 나고 그 당시에 금융이라든가 본부에서 태스크포스 독성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섀도우 보팅을 폐지하려고 했던 예정에서 벗어나서 2017년까지 다시 유예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김용태 국회의원으로 기억나는데 그 국회의원께서 특별 발의를 하셔가지고 2017년까지 섀도우 보팅을 유예하되 폐지를 중단하되 무조건 다 폐지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하고 전 주주를 대상으로 임장근유를 하는 데 한해서 2010년까지 유예시키도록 해서 기사 회생시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에 전자임장근유제도가 시행령을 개정해갖고 들어갔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다음에 전자임장근유관리 시스템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도입된 것을 2015년에 기관투자가 집합투자가지고 전자투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고 2017년 12월 예결원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 갖고 전자투표라든가 전자임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크죠. 법제 개편은 아니지만 제가 적어놓은 게 요즘은 다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투표, 전자임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7년 12월 30일에 드디어 섀도우 보팅이 확정적으로 폐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섀도우 보팅이 폐지되고 드디어 첫 번째 맞는 12월 결산사 정기주총회 역시 법무부라든가 금융위에서 국가적인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그 중에 아까 주주총회 자율 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일종의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분산시키는 건데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아마 강 박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2년 1월 달에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전자투표에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전자투표 체외 변경도 이제 가능하게 하고 본인 진술안을 다양화시켰다는 것 들었고요. 2년 전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이 되게 컸죠. 거의 10년 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거 다 들어갔는데 다중대표 소속이라든가 감사위원 분리선이라든가 그 중에서 전자투표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에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의결중 수수를 참석 주주의 과반수만으로 한다는 걸로 개정됐다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결원에서 큰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때 약간 예결원에서 숨을 뛰고 있을 때인데 뭔가 하면 주주총회 전자고지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바일을 통해 갖고 주총 정보를 카톡으로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바로 이게 엑셀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의미가 큰가 하면은 우리가 주주총회 할 때 1% 미만의 주주할 때 사실 통보하지 않고 다트나 카인드에 올리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소액 주주들은 주총을 언제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하지만 카톡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1%를 활용에 따른 문제점, 즉 소외 주주가 주총 정보를 소외되는데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주총 정보를 다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권유하고 연동됩니다. 링크가요. 그 자리에서 클릭만 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위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넣었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영역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유제도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린다면 상법에 있어가지고 전자투표상에 있어가지고 데피니션이 이렇게 됩니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꾼 행사한 제도다. 임용으로 된다. 즉 이사의 계류로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논의를 하겠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위임으로 많이 하고 있죠. 접속형으로 해야 된다.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전자투표하라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접속을 해갖고 공인 인증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다. 사전형으로 대부분 다 진행되는데 동시형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동시형을 적용했어요. 여기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전자와 즉 전자주총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좀 일단 좀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체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예결은 이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겠노라 한 다음에 주주한테 전자투표하는 것을 사진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스템에 회사들이 다 등록해가 주주명부 등록하고 이익금 제한액을 등록하면은 주주들이 이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전자투표를 1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해갖고 그것을 주총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들어가 있는데 법상의 근거는 요거 딸랑 하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근거고요. 이 데피니션만 따라간다면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명기와 참고서류를 게시하는으로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시종 다 끝납니다. 근데 저걸로서는 너무 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전자적 권유뿐만 아니라 피권유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발급해 주는 것도 전자화하자. 그래서 저건 사실은 법에 근거는 없어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게 될 것이고요. 역시 뭐 이렇게 이명, 미행용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용 절차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니까 누구의 홈페이지냐? 발행회사의 홈페이지도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임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겠죠. 위임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위임장 서류. 위임장 권유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위임장 용지와 청구서류를 법적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그것을 금융위와 그다음에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일이 경과된 다음에 공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임장 용지를 주주한테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부 방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게 전자위임장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사항을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임장 용지 사람도 등록하고 주주가 위임장 권유를 채택 시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 사실도 사실은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주주한테 알려줘야겠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권유 전자위임장이 어웨일러블하다는 것을. 그런 다음에 주주가 위임장을 수여하는데 역시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수여까지도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발행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달랑 올렸다면은 발행회사 주주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임장 용지에 참관 기부를 해서 반송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대리 행사한다는 얘기로 드리고요. 자, 활용 현황인데 활용 현황 중에서는 전자투표 활용 현황을 잡아봤습니다. 발행회사 채택 전자투표 채택 현황이 2017년까지 있다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까지 섀도우 보팅 제도가 유예되었습니다. 섀도우 보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채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보팅을 활용하고 싶은 회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드디어 섀도우 보팅이 폐지된 2018년부터는 많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채택 회사 수가 자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974회사인데 지금 우리 상장회사 12억 회사가 2,200개 정도 된다고 본다면 그중에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따가 주대한 오늘 논의 중에 하나인 전자투표의 의무화와 관련해서 지사하는 바가 많으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행사 주수만 넣고 봤습니다. 행사 주수가 이렇게 쭉쭉쭉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의무화의 반대론자의 가장 큰 논리는 채택해봤자 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얘기하는데 주식수는 아무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높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같은 것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전자투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항상 비율을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투자가들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역시 시사는 나갔으니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개선 활성화 방안부터 해서 전자투표부터 말씀드린다면 전자투표 의무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재반 개선 사항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회 변경 들어갔죠. 다음에 접속하고 액세시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거, 접속 방법도 많이 개선해갖고 공인인증, 범용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 인증뿐만 아니라 다른 방의 인증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대해서 가장 큰 논점이 있다면 역시 의무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집어넣었고요. 법무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10년에 걸쳐갖고 의무화 방안을 다양하게 내겠는데 유형불은 안 되는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자. 그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수를 고려해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수주주가 청구권을 행사, 그렇지 않은 회사라도 소수주주권으로서 집어넣자. 자산 규모라든가 주주 규모를 비교해갖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중에서 의무적으로 택일을 하게 하자. 제 사안 재밌어요. 상장회사에 대해서 하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서 유입장 권유나 전자투표 중에서 택일하게 하자. 일본과 비슷한 제도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나 5가지를 유효화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 의무화의 찬성론의 가장 큰 논문은 제가 많이 주장하는 건데 전자투표를 하고 싶어도 회사가 채택하지 않으면 이사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기회마저 없지 않느냐. 주주한테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꼭 이게 무슨 쉐어홀더 액티비즘이라든가 주주민주주의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정족수 충족에 용이하지 않느냐. 또 주총일 집중 문제도 극복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산해서 하니까. 반대론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저지먼트다. 기회가 자율이다. 그 다음에 행사를 사실 해봤자 저조하더라. 해킹 시스템 오류가 있다. 해외 사례 해박하다. 주총 회의성 등을 많이 드시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한다면 해외 사례가 물론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참고할 나라일지 모르지만 터키 같은 나라를 특히 들어보면 터키는 주주총회를 전자화했거든요. 모든 상자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자화했다. 나머지 나라도 일정한 요건을 들어서 의무화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과한 얘기 같고 두 번째 있어가지고 행사율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행사율 저조한 것은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 인텔 뱅킹이라든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인텔 뱅킹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인텔 뱅킹 해봤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인텔 뱅킹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 문제 같거든요. 주주가 주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지 알고만 있다면 많이 참석을 할 건데 특히 모바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으로 늘어났다. 해킹 시스템도 역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채택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거의 과반수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투표 의무화의 찬성론과 반대론에 다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자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자발적으로 채택하는데 굳이 의무화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말이 가능할 것이고 찬성론자는 또 반대로 본다면 어차피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 의무화한다면 뭘 해 대수겠냐라는 식의 또 논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얘기하고 싶기를 전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를 하거나 발행회사가요. 발행회사가 전 주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위임장 권유는 아시다시피 찬성과 반대해서 기표를 하는 백지 위임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겠지만 찬성과 반대를 기표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대행에 가깝고 또 다른 의미의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랑 비슷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나 전자투표로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 같은 것은 대회사 1000명이 넘는 주주를 가진 대회사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니 전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하거나 일본은 서면투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면투표 중에서 채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나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자투표로 바꿔가지고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위임장 권유나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동시형 전자투표 허용은 지금 우리 법의 해석론인데 이거는 전자주주총회를 지금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좀 맞물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황영 박사님이 좀 이따 전자투표 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본에서는 전자주주총은 하이브리드 주총, 중개형 하이브리드 출시형 현장 대체형 세 가지로 나누고 일본 경산선 이렇게 나누는데
하이브리드 중개는 좀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주총을 하면서 찬성 반대 의견이라든가 질문은 못하지만 중개는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나 SK 같은데. 일본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현장 병행과 대칭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간 글씨로 한 이유는 좀 반가워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디 논문에서 처음으로 한번 써봤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현장 비행은 전자 주총을 할 때 현장 주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고 현장 대체형은 현장에 참석은 불가능하고 중계를 함으로써 다 사이버 공간에 하는 걸 현장 대체형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기타 주총에 관련돼서 많이 논의된 거 아까 이용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인과 주총으로 좀 분리하자. 어차피 결산은 3월 말까지 하면 되니까 4월달에 올바래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주총 기준을 다시 정해가지고 하면은 주총이 분산되지 않느냐. 의결권 행사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한 60일로 줄인다면은 MT 보팅, 저 우리나라 같이 주식을 많이 사거나 팔거나 함으로써 주주가 이미 아닌 사람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사라지지 않느냐. 다음에 주주 소집 통지 시간의 연장은 지금 14년 되는데 미국은 보통 40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주총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이런 것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해서 적어놨고요. 대부분 다 입법 발의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임장 권유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으로서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침 오늘 사모님도 와 계시는데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152의 2항, 자본시장부 152의 2항이 주주의 위임장 권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제도 아닙니까? 전자 위임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만 2003년도, 2014년도 자본시장부 개정에 들어갔는데 주주가 위임장을 권유할 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주 명부를 취합하거나 주총 정보를 이렇게 그걸 통지하는 건데 그걸 회사한테 대신 주주 명부를 주거나 아니면 회사가 대신 통보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152의 2에로서 2014년도 자본시장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전제가 뭔가 하면은 회사가 권유를 할 때 한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사가 위임장 권유를 할 때 주주는 위임장 권유하고 싶으면 회사한테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다. 주주 명부를 달라고 하거나 주주 다음에 위임장 서류를 대신 송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반대해서 간다면 회사가 위임장 권유하지 않으면 주주가 뭘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SEC 룰 14-7을 본다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에 또 회사가 권유할 때 이슈어가 프락시 솔리스테이션을 할 때 하게 되어 있긴 한데 하나를 놓친 거죠. 미국은 회사가 위임장을 권유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SEC 규정이라든가 나이스 규정이라든가 자율 규정에 따라서 회사는 100% 다 위임장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의 해석만 두고 봤을 때는 회사가 위임장 권유하지 않으면 주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개선 사항이 아닌가.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두 번째, 이 펀드 프락시인데 결국은 우리가 위임장 권유에서 제방 규제 공시하거나 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에서 위임장을 발부해주게 하기 위한데 좀 위임장 권유를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0인 이하의 권유를 따로 만든다 하더라도 권유기 때문에 그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거나 실무를 쭉 보도니까 위임장 문제라든가 참고 서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한다거나 누락된 것에서 위임장 권유한 사례들인데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피권유자의 범위인데 회사가 위임장을 권유할 때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위임장을 권유하게끔 입법인형 돼야 되지 않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주주 평등의 원칙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위임장 권유가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 보더라도 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서 위임장 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사가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면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임장 권유를 모든 주주를 대상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꿔지지 않냐 그러고 오늘 메인 주제를 쓴 전자 위임장 권유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자 위임장 권유에 대해 근거 규정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따른 한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주주한테 교부하는 방법으로서 서면 투표라든가 서면으로 보낸다거나 뭐 주총 소집할 때 보낸다거나 직접 보낸다거나 팩스로 보낸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2014년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모호해요. 왜 모호하느냐? 첫째 누구의 홈페이지인가라는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해석상으로 지금 가정적으로 보면은 비사이드라든가 예기론이라든가 이와 같이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할 뿐 아니라 발행회사 자체 홈페이지도 포함하겠지만 대표인식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임장 근육 사실 통주정도 확률되어 있습니다. 주주한테 홈페이지만 올린 다음에 물론 지금은 대부분 다 통보를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한다면은 하다못해 발행회사가 우리 전자위임장 근류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주한테 통보하지 않고도 그것도 전 주주들에서 위임장 근류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은.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위임장 서류가 어베일러블 하다는 것을 통보하는 근거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미국의 SCI, 미국의 이 프락시를 제가 논문에서도 사전에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PROXY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프락시류라고 하는 룰 14-16을 보면은 이 조문이 거의 30개 종류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위임장 권유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수여하는 것도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위임장을 했을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임장 권유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예결원에서 만든 같이 전자적으로 수여하는 것도 또한 인터넷 위임장 권유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적으로 수여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이게 유효한 위임장이라는 것을 데피니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보면은 주주가 주총회에서 대리 행사할 때는 주총장에다가 위임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정본이 원본이어야 되거든요. 사본도 안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렇게 발급하는 것이 유효한 위임장이라는 것을 즉 전자적 발급도 전자적 수여뿐만 아니라 위임장의 전자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위임장의 전자적 수요도 정확한 위임장이라는 것을 좀 디파인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법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좀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 좀 이따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